안녕하세요. 한량 선생입니다. 자,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영어 교육에서 발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썰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위에는 화장을 안 하고 여기 카메라에 나오는 밑에 부분만 화장을 해서 얼굴이 야누스의 두 얼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덕션 비디오에서도 말했지만 네이티브처럼 발음해라. 네이티브처럼 발음하는 방법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유튜브 비디오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욕은 리미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리미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리미럴은 제길 아래 방언입니다. 그래서 리미럴을 가장 높은 수위의 욕으로 놓고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계속 찍을 거예요, 앞으로. 자,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전도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영어 교육이든 다른 언어 교육이든지 간에서. TV에서도 맨날 와, 발음 완전 원어민이다. 이걸 엄청난 칭찬으로 계속 반복해서 화면에 내보내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 무조건 원어민처럼 해야 영어를 잘하는 거구나 라고 무한 세뇌가 돼요. 세뇌. 얼마 전 유튜브로 제가 비정상 회담을 보는데 거기에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종종 나오잖아요. 거기에 조승현 씨가 나왔어요. 조승현 씨 되게 유명하죠. 조승현 씨가 나왔는데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막 샬라 말을 하셨어요. 근데 조승현 씨가 말이 끝나자마자 전현무 씨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 아닌가요? 라고 바로 질문을 해요. 이 정도면 매우 유창하신 거죠가 아니라 거의 네이티브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매우 유창하신 거죠가 아니고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네이티브 발음, 네이티브 수준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나는 이 집착을 버리면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더 배우는 게 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를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좀 더 한국식 발음으로 테크놀로지라고 발음한다 쳐봐요. 근데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먹었어. 내가 뭐라고 하는지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테크놀로지든 테크놀로지든 어차피 언어는 대화하라고 있는 건데 거기다 원어민들도 발음이 다 달라요. 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영어 선생님이 often은 무조건 t가 묵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한참 전까지. 근데 저는 지금 often을 often이라고 발음을 해요. 왜? often은 발음이 often도 되고 often도 돼요. 둘 다 써. 그리고 time을 time이라고 발음을 하든 time이라고 발음을 하든 상대방이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time을 came이라고 모음을 아예 변형시켜서 발음하면 완전 다른 언어가 되니까 이건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라고 하든 동그라미라고 발음을 하든 동그라미라고 발음을 하든 우리 다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이 동그라미를 발음해서 동이 안 된다고 날마다 막 3시간씩 동동동동 연습을 해요. 발음 연습을 해. 3시간씩 날마다. 내가 그 사람 한국어 선생님이면 이보세요 학생 알아먹겠으니까 그거 그만하고 다른 거 좀 공부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티브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돈을 쳐드릴 게 아니고 의사소통 가능한 발음을 익히는 거 딱 거기까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심각하게 상대방이 절대 귓구멍을 100번 뚫어도 안 들리게 발음을 하면 그건 연습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내가 테크놀로지라고 하든 테크놀로지라고 하든 상대방이 알아먹었어.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왜 굳이 네이티브처럼 발음을 해야 돼? 자, 그럼 뭐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을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상황을 예로 들어가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할 거 아니고 영어로 대화 좀 하고 싶고 여행할 때 좀 사용하고 싶고 그 정도면 대체 왜 발음이 원어민 같아야 되냐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이점이 뭔 줄 알아요? 영어 할 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들이 그대로든 콩글리시로든 미친 듯이 한국에 침입해 있다는 거예요. 유입이 되어 있어. 제가 이걸 중국 가서 중국어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아, 중국어는 모든 영어 단어를 중국어로 바꿔서 쓰는구나라고. 컴퓨터 하면 우린 발음이 어쩌든 간에 컴퓨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컴퓨터라고 발음을 하든 컴퓨터라고 발음하든 우리는 그 단어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어로는 이거를 디엔나오라고 해요. 맥도날드 이것도 우리는 그냥 맥도날드라고 해요. 맥도날드라고 하든 맥도날드라고 하든 발음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 단어를 알고 있다고요. 근데 중국어로는 마이땅라오라고 해요. 마이땅라오라고 한다고요. 맥도날드를. 제가 가장 쇼킹했던 거는 우리는 그냥 막 쓰는 커튼이라는 단어 있죠. 커튼. 이 영어 단어를 내 중국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자켓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느꼈던 거죠. 아, 우리는 엄청난 어드밴티지, 즉 이점을 가지고 있구나. 한국어에서 콩글리시 쓰고 한국식 영어를 쓰는 게 엄청난 이점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적극 활용을 하세요. ubiquitous라는 단어 많이 아실 텐데 이게 통신사에서 광고에 이 단어를 엄청 대거 써가지고 이 엄청 고급 영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막 써요. ubiquitous라고. 한국어 배우는 미국인이 막 일거양득이네 막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내가 이 계획을 전두지휘하겠다 막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요.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대박인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요. ubiquitous.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콩글리시 쓴다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지랄지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영어 교육으로 유명한 분이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강연하신다길래 어떤 대학교에서 기회가 돼서 갔어요. 한국에 잠깐 출장차 갔을 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완전 한심하다는 썩은 표정을 하고 한 화면에 GEL이라는 단어를 띄워요. 근데 이게 gel, 영어로 하면 gel이에요. gel이 아니고 gel이라는 발음으로 한국에서 쓴다고 한국어를 막 까대요. 이런 식으로 콩글리시를 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라고. 아, 님이라 그냥 영어로는 gel이고 한국어로는 gel인데 한국 영어가 왜 나빠요? 그냥 영어로는 젤이라고 발음하고 한국식 영어로는 겔이라고 발음한다. 그냥 다른 거예요. 한국 영어도 하나의 시스템적인 언어인데 콩글리시가 왜 나빠? 대체 왜 어떤 언어는 좋고 어떤 언어는 나쁘다는 걸 누가 결정해요? 콩글리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만든 언어예요. 얼마나 창의적이야. 이런 창의적인 언어가 세상에 몇 안 돼요. A형템 있죠. A형템 이거. A형이라는 한국어랑 아이템이 합쳐진 단어예요. 얼마나 창의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서 머리가 겁나 좋은 거예요. 존나 좋은 거야, 머리가. 굳이 그걸 콩글리시는 브로큰 잉글리시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너무나 좋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단어를 now 이런 단어를 안 외우고 우리는 새로 컴퓨터라는 단어를 안 외워도 된다고요. 자, 그럼 일 때문에 회사에서 영어를 해야 돼서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경우 나는 그냥 회화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영어를 해야 돼서 영어를 공부해야 돼,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고등학교 수준의 문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거 다 배웠거든요. 관계대명사, 수동태 다 배웠어요. 뭐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학교에서 배운 그런 문법으로 문장을 쓰세요. 쓰세요. 제발 쓰세요. 문법 공부 맨날 문법만 들이파봤자 안 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학생 친구들 과외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한두 달 안에 영어 점수 60, 70점에서 90점 이상으로 올리는 걸로 유명했어요. 아무튼 제 자랑, 개소리 그만하고. 그 친구들은 교과서를 공부를 해서 학교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교과서라는 정해진 텍스트가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일단 저는 그 친구가 공부하는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중요한 문법들을 다 뽑아요. 쫙쫙쫙쫙 다 뽑아.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 다 쫙쫙쫙쫙 뽑아요. 그 교과서만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나온 단어랑 문법들만을 사용해서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국어 문장을 베이스로 그 학생에게 영작문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수동태를 배웠어. 그리고 그 과에서 배운 단어가 establish라는 설립하다라는 단어랑 corporation이라는 기업이라는 단어야. 그럼 이 기업은 1970년도에 설립되었다라고 수동태를 만들어서 한국어로 쓰고 그걸 영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같은 문법을 사용하는 영작을 4-5문장 정도를 빡빡빡빡 시켜요. 그럼 그걸 다 하고 나면 이 친구는 단어를 억지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문법 룰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수동태에 관련된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요. 일주일에 과외를 2시간씩 2번 한다고 하면 문법 수업은 딱 15분, 20분이면 끝나요. 문법 수업을 4시간씩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은 주구장창 영작문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과에 나오는 문법이랑 단어를 이렇게 주면 그게 다 떼어버려요, 애가. 이렇게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막 꼬아서 내는 응용 문제도 다 맞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수동태라는 문법을 영작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고 싶으면 쓰세요. 그럼 토익 문법 문제들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저는 토익 보면 파트 5 있죠. 그 문법 문제만 쭉 나온 그 리딩 들어가기 전에 거기 리스닝 연습 문제 들으면서 다 풀어요. 리스닝 문제 시작하기 전에 예시 문제 듣기 해주잖아요. 막 한 30초, 1분. 그때 저는 그거 문제 다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30분 이상 남아서 엎드려서 자요. 장문을 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도 열변을 토했네요. 제 유튜브 채널의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네이티브 수준인 거죠? 라는 그런 병신 같은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TED라고 TED라고 하는데 TED톡 이 사이트 많이 아실 텐데 여기 가시면 본인의 독특한 영어 액센트를 가지고도 끝내주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뻑해요. 네이티브처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언어로 잘 전달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쓰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틀리고 해도 좋으니까 문법을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본 문법으로 막 쓰세요. 반복해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바이!